자,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관련돼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단원 혼합물의 분리를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증류죠. 증류. 증류는 원리가 뭐냐면 물질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겁니다. 끓는 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그 기체로 먼저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다시 냉각해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과 같은 비슷한 장치를 꾸밀 수 있는데,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여기 혼합물을 넣는 거죠. 혼합물을 넣고 아래서 가열을 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기체가 변한 것은 여기 꼭지를 통해서 옆에 있는 찬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찬물이 주변에 있으니까 시험관에 모아진 기체는 차가워지겠죠. 뜨거워서 기체가 됐었는데 다시 차가워지면은 다시 액체로 변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증류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증류 장치가 있는데, 이 증류 장치에서는 끓임 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끓임 쪽이 해서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넣고요. 찬물의 역할은 아까 가열을 통해서 기체가 변한 그 물질을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입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증류를 이용한 예가 있는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유를 분리할 때, 소주꼬리에서 소주를 만들 때, 그리고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을 때, 공기를 분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유를 분리할 때부터 보면 원유 자체가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이 섞인 겁니다. 증류탑에 놓고 가열을 한다는 거,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높이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원유가 분리되고, 맨 위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소주꼬리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을 때 끓이면 먼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어오르고, 그 올라온 에탄올을 다시 찬물을 통해서 냉각시켜 가지고 소주를 얻어내는 과정이고요.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을 가열을 하면은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켜서 먹을 수 있거나 생활에 이용하는 게 바닷물을 통해서 식수를 얻는 과정이고요. 공기의 분리. 공기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기체죠. 방금 다 액체를 가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일단 처음으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점점 높이면, 아까 위에서는 다 가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이나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가 온도를 점점 높이는 거나 뭐 같은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체가 된다. 공기는 끓는 점 자체가 마이너스 뭐 180, 170도, 19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끓는 점이 낮은 마이너스 190도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도 차이입니다. 밀도 차에서는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을 나눠서 배웠었는데요. 먼저 고체 혼합물을 보시면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으면은 그 물질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A와 B 물질이 섞여 있을 때 C라는 액체를 넣으면 A 고체와 B 고체가 그 중간의 밀도이기 때문에 C가, 그래서 A는 뭐 뜨고, 이렇게 할까요? 예. 밀도가 작은 A는 뜨고 B는 가라앉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분리하고 싶으면 D라는 액체를 사이에다가 놓으면은 A와 B, C가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C라는 걸 분리하고 싶으면 B와 C에 해당하는 물질을 이렇게 밀도의 중간을 B와 C의 중간인 액체를 사용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고체 혼합물의 분리였고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일단은 두 물체가 이제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밀도가 다른 액체, 이 혼합물에서는 밀도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이트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가 할 수 있고요. 스포이트는 작은 양을 시험관에 담아서 스포이트로 뽑아내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적을 때 사용하고 위층부터, 입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층부터 분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별 깔때기에서는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많을 때 사용을 하고, 위로 마개를 열어가지고 물질을 넣고 시간을 기다리면 BA가 쌓였을 때 아래쪽부터 꼭지를 열어서 빼기 때문에 아래층이 먼저 분리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넣고 기다립니다. 층이 분리되는 동안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개를 열어요. 마개를 열고 꼭지를 당겨야지만 아래쪽으로 액체가 나올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은 아래층이었던 액체 B가 먼저 분리가 되는 거겠고, 경계면은 정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비커에다가 그 부분을 따라서 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남은 액체 A는 입구를 통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밀도차를 이용한 예가 혈액의 원심 분리기입니다.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서 열심히 돌리면 밀도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 밀도가 큰 녀석이 혈구거든요. 이쪽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걸 알 수 있고요. 사금 채취를 할 때 모래 속에 놓여 있는 사금은 모래들보다는 흙보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서 살살 흔들면 물에 씻겨가는 녀석은 밀도가 작은 녀석, 밀도가 큰 사금은 그릇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 또한 해안에 닿지 않으면 물 위에 계속 떠 있는다고 했죠. 섞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 기름막이를 치면은 기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네요. 오래된 달걀은 신선한 달걀보다 그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뜨고, 신선한 달걀은 공기층이 없어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 쭉정이 벽시도 마찬가지로 물을 통해서 떠오르는 쭉정이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좋은 법시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겠죠. 또한 곡식을 키에 담아서 키질을 하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밀도가 큰 좋은 벽시는 키에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까지 왔습니다. 자,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재결정이라는 단어. 다시 결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는 결정이 있었는데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 물질을 다시 처음에 용매에 녹입니다. 그럼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결정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적은 양은 나오지 않지만 많이 섞여 있던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다 녹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걸 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질산칼륨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이면 다 녹여야 돼. 질산칼륨과 소량의 황산구리 모두 다 뜨거운 물에는 다 녹을 수 있어요. 양이 많더라도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녹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처음에 많은 양이었던 질산칼륨은 석출이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소량이었던 황산구리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모두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석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질산칼륨이 석출이 되었을 때 이 용액을 거름종이로 걸러내면 순수한 질산칼륨이 남겠죠? 그거를 이제 증발을 통해서 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질산칼륨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만 거름종이를 통해서 남은 요게 요겁니다. 3번 내용이 거름종이를 통해서 걸러진 질산칼륨이 있고요. 그 밑으로 흘려보낸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에는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이 모두 녹아 있어요.
아까 온도를 낮춰서 낮은 찬물이겠죠? 찬물일 때 황산구리는 소량이기 때문에 다 녹아 있고, 질산칼륨은 여기 나와서 모두 다 석출된 게 아니고요. 일부분은 녹아 있고요. 대부분의 그 온도에 따라서 녹지 못하고 석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찬물에는 두 가지 물질이 모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결정을 이용한,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이루게끔 하는 이러한 예는 천일염을 만들 때나 약품을 재결정하여 정제라는 단어를 잘 보라고 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천일염에서는 소금을, 약품에서는 어떠한 특정 제품의 그 성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이럴 때 재결정을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겁니다. 용매가 퍼져나갈 때 그 녹아있던 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속도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순수한 물질을 여기 똑같은 0이라는 기준점에 점을 찍고 밑에 용매를 닿게 하면 용매가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겠죠? 그때 A, B, C, D의 물질이 따라가는 속도가 다 다르게 돼요. 자, 속도 D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C는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갔죠.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이동했다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가 C가 빠르고 D가 가장 느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 뭐가 섞인지 모르는 이 혼합물 X는 D와 이동한 거리가 똑같고 B와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 두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 X는 A, B와 C, D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픽을 이용한 이유는 성질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적은 양일 때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픽을 이용하는 예는 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죠. 사인펜의 잉크에서 색소를 분리하는 거, 아주 적은 양을 통해서 어떤 색소가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약물 복용 검사, 내가 어떠한 약물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도핑 테스트나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거죠. 의약품의 성분을 분리하는 거, 아까는 의약품의 성질을 정제한다고 했었습니다. 의약품의 성질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 의약품이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낸다는 건데, 정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단백질 성분의 검출, 입회, 색소 분리 같이 이렇게 뭔가 어떠한 거를 띄어낸다는 거기보다는 거기에 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때 크로마토그래픽을 자주 사용하니까요. 이러한 예와 정제의 예를 정제가 아니죠. 재결정의 예인 정제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분리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단원에서 열과 우리 생활의 첫 번째인 열 부분을 시험 대비를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온도죠. 온도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배운다고 했죠.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냈던 이 온도는 뭘로 중학교 때는 배우냐?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는 높고 둔하면 물체 온도가 낮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물체 온도를 물체의 입자 운동으로 정하는 게 중학교 때의 그 온도고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 넣은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할 거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둔하겠죠. 자,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는데 얘는 입자 운동이 아주 활발하지만 얘는 입자 운동이 둔해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물질을 넣으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뜨거운 물에서 그 잉크를 더 빨리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은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열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한다고 했죠. 어디서 어디냐?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입자 자체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하고요. 여기서 열 입자가 어떠한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도. 전도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고체 물질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전도, 옆으로 전달하는 건데 전달을 하려면 입자와 입자가 붙어 있어야지만 이 입자가 움직여서 점점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열이. 그래서 여기 보면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예가 방바닥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데워진 부분이 입자 운동을 점점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의 엉덩이나 발바닥까지 전달되는 거에 전도고요. 뜨거운 음식에 놓인 젓가락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것도 젓가락이 고체 물질인데 뜨거운 음식에 놓여 있는 부분에서부터 열이 전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후라이팬에 가열을 하면 금세 뜨거워집니다. 후라이팬의 특징이죠. 가지고 있는 열을 골고루 퍼뜨리는 게 그 전도를 통해서 퍼뜨리는 거고요. 온돌이나 온수 간의 열이 방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방바닥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류예요. 대류.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입자라는 녀석이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주변 녀석한테 구속을 받고 있으면 안 되죠. 고체는 요 주변 입자의 그 위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예로 들면 여기 양쪽에 위아래에 있는 고체 입자들이 얘네들을 다 못 움직이게끔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액체나 기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대류라고 하고요. 직접 이동을 입자가 이동을 하려면 액체나 기체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대류의 예가 실내를 난방할 때 바닥에 놓인 난방기구를 켜면 바닥에 넣어야 돼요. 바닥에 난방기구를 켜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주 시간이 지나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류를 통해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그 대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복사. 세 번째 열의 이동 방식인 복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복사는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고체 물질, 액체 물질, 기체 물질이 아니고 이러한 도움 없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자, 태양에서부터 지구한테, 난로에서부터 우리 손이나 엉덩이로 열이 닿는 부분이 따뜻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복사의 예입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해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전달되는 것도 그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다 복사의 예가 되니까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전도의 예, 대류의 예, 복사의 예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열의 이동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열의 이동 방법을 고려하면 냉난방 기구를 잘 설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류의 방법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따뜻한 공기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를 하고요. 냉방기는 방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는 난방기, 여기는 에어컨인 냉방기입니다. 여기서 찬바람이 나오겠죠? 찬바람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쑥 내려가죠. 뜨거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은 방 전체에 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열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졌던 공기가 내려오면은 순환을 통해서 방 전체의 공기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안의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온도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잘 변하지 않게, 바깥이 추우면은 방 안이 추워지지 않게, 바깥이 더우면은 이 방도 더워지지 않게 하는 게 뭐였냐면 단열이라는 거예요. 단열.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단열을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의 예를 보시면 이중창. 유리는 고체잖아요. 고체는 전도를 통해서 열을 이동시킨다고 아까 했었는데 이중창을 설치하면 유리창과 유리창에 공기층이 생겨서 전도 됐던 거를 여기서 멈추고 그 대류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대류의 이동 방법이 전도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뭐 뜨거운 열기나 방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열기가 이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 고체인데 고체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으면은 스타이로폼 자체가 안에 공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벽을 통해서 전도됐던 게 중간에 스타이로폼을 만나면은 전도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벽에 알루미늄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벽을 통해서 전도뿐만 아니라 복사를 통해서도 열이 빠져나가는데 밖에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알루미늄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하면 복사되는 것을 반사시켜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요. 전자기파 형태이기 때문에 거울 같은 거나 은박지 재질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 반사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바닥재, 뭐 온돌이나 보일러를 켰을 때 여기 뜨거운 열기가 위로 잘 전달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밟고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전달되는 그러한 재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열평형 상태입니다. 열평형 상태.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열평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섞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접촉을 시키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현상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을 시켰어요. 접촉이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여기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쪽으로 일어나냐?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아까 중간에 열 이동 방법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열의 이동 방향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고요. 뜨거운 물은 열을 어떻게 돼버리냐? 잃어버려요. 자신이 이렇게 온도가 높았는데 찬물을 만나면서 온도가 아래로 떨어지고 찬물은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버려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온도가 낮아진 거고 찬물은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 두세 번 읽다 보면 머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열이 차단됐다면 뜨거운 물이 잃어버린 열의 양은 찬물이 얻은 열의 양과 동일하겠죠. 뜨거운 물을 잃었으면 그게 다 어디 가냐? 찬물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평형 온도는 무엇이냐? 뜨거운 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지점이 어떠한 특정 온도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60도고 얘가 10도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도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0도씨가 열평형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 온도는 두 물체 사이의 온도에서만 나타나겠지.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방금 10도씨와 60도씨의 물을 섞었다고 접촉시켰잖아요. 10도씨와 60도씨의 물을 접촉시켰을 때 나중에 온도가 70도씨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5도씨가 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열을 얘는 얻을 거고 얘는 잃어버리니까 중간에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60도씨와 10도씨 사이의 온도에서 어떠한 열평형 구간과 온도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보다 높거나 그것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같아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60도씨 물이었는데 10도씨를 접촉시키면 당연히 60도씨보다 좀 내려오겠죠. 그 10도씨도 60도씨를 만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 같은 온도, 더 높은 온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의 온도만 열평형 온도로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 온도라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온도를 말하고요. 온도가 같아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열평형 구간은 온도가 같아지는 그 시간부터예요. 여기서 온도가 요쯤부터는 같아졌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5분이라고 하면 5분부터는 열평형 구간이고 그 전은 열평형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뜨거운 물을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지워서. 자, 뜨거운 물은 온도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나 줄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60도씨라고 합시다. 얘는 10도씨. 그리고 아까 여기 30도씨라고 했죠. 뜨거운 물은 60도씨에서 30도씨로 해서 30도씨나 하강이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10도씨에서 30도씨로 20도씨만 상승을 했죠. 뜨거운 물은 30도씨나 잃었는데 차가운 물은 20도씨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아니, 아까 선생님 뜨거운 물은 잃어버린 양이나 찬물이 얻은 열의 양은 동일하다고 했으면 온도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잃어버린 거나 얻은 거나. 예, 그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양이 동일할 때는 잃어버린 것과 얻어 올라간 온도와 내려간 온도가 그 크기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물질의 양이 달라지면 변화하는 온도의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많이 잃었는데 찬물을 조금밖에 못 올렸네요. 그럼 누가 많은 거죠? 예, 찬물이 훨씬 더 양이 많았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금밖에 없는 녀석들이 많이 점수를 잃어버리면 찬물의 점수가 조금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찬물의 양이 많았던 거겠죠. 네, 여기 맨 마지막에 온도가 많이 떨어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적게 올라간 찬물보다 양이 적었던 겁니다. 알겠죠? 뜨거운 물이 양이 적었고 찬물은 많았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려면 양이 적은 거고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는 것은 양이 많았다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양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이렇게 2학기 2외고사 대비 부분 그 6단원과 그리고 8단원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7단원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